코로나 백신을 2번 모두 맞고도 코로나에 걸리는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전국 확산의 현행 거리 두기는 3주 더 연장됐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미국은 한국의 백신을 지원하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미뤘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엔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취재진이 관평원 직원에 특별 공급된 아파트 50여 채를 전수조사해봤습니다. 한 사람당 3억 원에서 많게는 5억 원가량 시세 차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에 이어 미국도 가상화폐 규제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10,000가 넘는 가상화폐 거래는 신고하도록 할 방침인데 우리는 규제 방안을 놓고 고심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치 편향 논란에 휘말린 광복회 김원웅 회장의 멱살을 잡은 독립운동가 후손을 광복회가 제명 처분했습니다. 철근값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철근을 구하지 못해 공사를 중단하는 건설 현장이 전국에서 속출했습니다. 한국인 선장이 탄 어선이 가나 앞바다에서 해적에 납치됐습니다. 외교부는 석방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인의 신동욱입니다. 정부가 현행 거리 두기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환자 수가 500명대 후반에서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음 달 백신 접종이 목표한 대로 1,300만 명에 다다르면 7월부터는 새 개편안을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변수입니다. 정부는 영국 변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박상준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울산 북구의 목욕탕에서는 지난 3월 첫 환자 발생 이후 76명의 관련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18명은 영국 변이에 감염됐습니다. 울산 지역에선 3월 둘째 주부터 6주간 확진자 80명 가운데 63.8%에서 영국 변이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영국 변이 유행이 전국화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이나 강주 또 호남권에 호남의 강주, 완주 그리고 충청의 청주 또 경북에도 경주, 상주 등에서 산발적으로 지난 3월까지 249건에 그쳤던 변이 감염 사례는 2달 만에 1,113건으로 5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 중 영국 변이가 81%에 달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1일 확진자 수가 500명대로 정체돼 있고 예방접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현행 거리 두기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3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음 달부터 요양병원과 시설의 입소자와 면회객 중 한쪽이 접종을 완료한 경우 대면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고령층 등 1,300만 명 접종이 끝나고 유행이 확산하지 않으면 5인 이상 모임을 허용하는 등 새 거리 두기 개편안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 136만 명에 대해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이 재개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2차 접종까지 끝난 접종 완료자가 확진되는 이른바 돌파 감염 사례가 처음 확인돼 방역당국이 환자의 상태와 변이 감염 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18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4월 초 2차 접종을 완료한 20대 간호사 A씨. 한 달 후인 이달 초 어버이날 모임에 참석한 가족을 통해 감염돼 지난 18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항체 형성 기간인 2주가 훨씬 지나 감염된 국내 첫 돌파 감염 사례입니다. 5월 초 어버이날 가족 모임을 통해서 전파가 이루어진 것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모임엔 가족 11명 등 모두 15명이 참석했는데 이들도 확진됐습니다.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울산과 부산 지역이어서 변이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00%의 사람들이 다 항체가 생기는 건 아니고 변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또 돌파 감염도 가능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하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역당국은 내일 75세 이상 고령층의 화이자 1차 접종 재개를 앞두고 돌파 감염 환자의 중증도나 2차 전파 영향 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접종의 속도를 내기 위해 화이자 백신의 냉장 유통기한을 한 달로 연장하고 접종 대상을 12세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위탁 생산이 추진되고 있는 모더나 백신에 대해선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이 백신 문제는 잠시 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 백악관에서 시작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주요한 의제로 올라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 부족한 백신을 미국 정부로부터 받아오는 문제를 그동안 양국이 논의해 왔는데 내일 회담에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 기자들이 선진국인 한국에도 백신을 줄 거냐고 질문을 했더니 백악관 대변인은 어떤 답을 내놨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김보건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번 방미를 백신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백신이 부족한 상반기에 화이자, 모더나 등 미국 백신을 당겨받고 하반기에 되감는 백신 수합 체결은 정부가 밝힌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였습니다. 미국도 문 대통령 방미 직전에 2천만 회분 백신 추가 해외 지원을 밝히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상회담 하루 전 백악관은 한국에도 백신을 지원하느냐는 질문에 검토 중이라고만 답했습니다. I will say that as it relates to the vaccine supply that we've announced, we are going to be sharing with the world. We will look at that and we will make decisions. 정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 내에는 한국보다 상황이 심각한 저개발국이 많은데 한국에 지원하는 게 맞느냐는 분위기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극적 효과를 위해 두 정상 간 담판으로 백신 지원이 결정될 거란 말들도 외교가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가 공동으로 제3국에 원전을 수출하는 방안, 그리고 우리의 미사일 주권을 제한해온 한미 미사일 지침의 완전 해제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양국 정상이 공동 성명을 발표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한미 간의 현안은 물론 북한 비핵화에 대한 두 나라의 접근 방식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의미가 적지 않죠. 일단은 미국이 우리 측 요구를 수용해서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온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바이든 정부가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 후 발표될 공동성명에 남북 관계에 대한 존중과 인정의 뜻에서 판문점 선언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판문점 선언은 핵 없는 한반도, 연내 종전선언, 적대 행위 전면 중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소중한 출발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남북 사이의 합의인 판문점 선언이 미국의 대북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시의 싱가포르 합의 또한 공동성명에 포함되더라도 실제 실행 단계에서 반영되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판문점 선언을 언급하든 싱가포르 합의를 언급하든 그 기본적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틀이 바뀌는 건 아닌 거죠. 백악관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도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I don't expect that to be top on his agenda.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북한과의 대화 촉진을 위해 종전선언을 언급할 단계는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하원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문 대통령에게 2007년 위안부 결의안을 냈다며 정의가 실현되는 걸 보고 싶다고 했지만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자, 이번에는 세종시 아파트 특별 공급 논란과 관련해서 저희가 새로 취재한 내용들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관세평가분류원, 그러니까 건물만 지어놓고 입주도 하지 못한 바로 그 문제기관이죠. 직원 49명의 특별 공급 아파트 분양가와 실거래가 그리고 시세를 전수조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가구당 적게는 3억 원에서 많게는 5억 원까지 집값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물론 집값이 올라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항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10월 입주한 세종시 소담동의 A아파트 단지. 4년 전 164세대가 이전 기관에 특별 공급됐는데
유령 청사를 지은 관세평가 분류원 직원 4명도 당첨됐습니다. 한 직원은 3억 3,100만 원에 특별 공급받은 85제곱미터형의 실거주도 하지 않았는데 지난 1월 비슷한 충수의 같은 면적이 7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또 다른 직원이 3억 6,200만 원에 분양받은 98제곱미터형은 지난 1월 실거래가 8억 1,000만 원을 찍었습니다. 4년 만에 4억 5천만 원이 오른 겁니다. 시세야 8억에서 9억 하는데 이쪽 라인, 방면 라인 다 비싸죠. 네, 서울하고 비슷해요. 관평원 직원 2명이 특별 공급에 당첨된 세종시 가락동의 비아파트 단지. 지난해 2월 입주와 동시에 전매 제한이 풀리자 실거래가는 분양가의 2배 수준으로 폭등했습니다. 최근 9억 원대인 시세를 감안하면 5억 원이 넘는 차익을 볼 수 있습니다. 관평원 직원 특공단지를 전수조사했더니 49명 가운데 17명이 분양받은 아파트 전매 제한이 해제됐고 모두 3에서 5억 원가량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수주를 안 하고 전세나 월세를 문제를 놨다가 기간 지나서 매매하고 그런 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시세 차익 환수와 함께 공직자 특공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예, 이렇습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 또다시 정의와 공정의 이슈가 떠올랐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 설계로 혹은 무관심이나 의도적인 방치로 누군가가 받아야 할 혜택이 엉뚱한 사람에게로 갔다면 이게 정의와 공정의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특히 이제 막 세종시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젊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생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박경준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세종 정부청사에서 10분 거리의 한 오피스텔. 젊은 사무관들이 방을 찾아오지만 훌쩍 올라버린 임대료에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공급은 세종시 이전 기관 지정 뒤 5년간만 주어지기 때문에 해당 기간이 지나 부임한 2030 세대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 특공 세대와 비특공 세대의 주거 격차도 갈수록 커집니다. 거주도 하지 않으면서 수억 원씩 시세 차익을 본 선배들 모습엔 심한 박탈감을 토로합니다. 특공을 받은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공이 빠진 이놈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각각 특별공급을 받은 일부 부부 공무원들이 월세로 부수입까지 올리는 걸 보면 분노가 치밀지만 공무원사의 특성상 속으로 사깁니다. 정말 살아야 되는 사람한테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지금 공급되고 있으니. 초임 공무원 C씨는 오피스텔 월세도 수년 전에 비해 2배로 올랐다며 젊은 공무원들은 주거 불안에 시달린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세종시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국 최대인 45%. 특공세대 공무원들만 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은 이사 부동산 대책 이후 한동안 서울 집값이 주춤했었는데 석 달여 만에 다시 원위치했습니다. 조사 결과로는 집을 사야겠다는 심리가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이사 부동산 대책의 심리적 효과를 상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지선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서울 잠원동의 입주 4년차 아파트 단지. 이번 달 거래된 전용 150제곱미터형이 36억 8천만 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올해 처음 이뤄진 이 거래로 7개월 만에 2억 원이 올랐습니다. 올 들어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감소해도 집을 사야겠다는 매수 심리는 강도를 키우면서 신고가 거래를 낳고 있는 겁니다. 이사 대책 발표 직전 111.9였던 매매 수급 지수는 이후 하락을 거듭해 96.1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부터 다시 상승해 104.8까지 올랐습니다. 6주 연속으로 기준선인 100을 넘겼는데 100 이상이면 주택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의미입니다. 매매 수급 지수가 4월 중순 이후에 매수자에서 매도자 우위로 전환된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격도 꾸준히 오르면서 이사 공급 대책 이후 오름폭을 줄였던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다시 올라 15주 만에 0.1%를 기록했습니다. 거래량은 줄었지만 집주인들 사이에서 세금이나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물이 줄어들면서 매도자 우위 시장이 계속되고 정부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여당이 다음 달까지는 부동산 정책 논의의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예, 보신 대로 이른바 세종시 특공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를 행정 중심 도시로 조기 정착시키고 공무원 이주를 돕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가 변질되면서 이런 부당 특혜 논란이 생긴 셈이죠.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이 있다면 환수하라는 주장도 커지고 있는데 가능한 것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네.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특공 논란이 터지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언급한 방안은 엄정조사와 수사 의뢰, 특공 취소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당이득 환수에 대해선 상당한 법적 다툼이 예상되고 전수조사 여부는 즉흥적으로 답할 수 없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어제 나타냈습니다. 조사와 수사 방침은 세워진 상태지만 이 나머지 3개 안이 실현될지 여부는 현재로서 100%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가장 주목되는 게 총리가 언급한 바로 이 특공 취소 가능성인데 실제로 이게 가능합니까? 이 특공이 취소되려면 애초에 특공 자격이 없거나 불법으로 받았다는 게 입증돼야 합니다. 물론 관평원의 경우 2018년 청사 이전 불가 통보를 받았지만 2017년 2월 토지 매매 계약을 맺을 당시 규정엔 이 직원들에게 청약 자격이 생긴다고 돼 있었습니다. 예. 이전 결정에 이들이 불법으로 관여했다는 증거도 현재 없죠. 게다가 2017년 2월 당시 평균 2억 3천만 원 하던 세종시 아파트 값이 4년이 지나서 5억 4천만 원이 넘을 줄 어떻게 예상하고 부당한 특공을 받았겠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받을 때는 합법적으로 받았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다고 다시 특별 공급을 취소한다? 위헌 소지가 좀. 그래서 부당이득 환수도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큰 거죠. 지난 LH 사태 때처럼 이번에도 공무원을 전수조사하면 누가 언제 어떻게 부당이득을 누렸는지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난 3월 LH 사태 당시 정세균 총리는 이를 용서 못할 범죄로 규정하고 사생결단의 각오로 외양간에 도둑이 못 들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 일환으로 공직자 본인과 가족 총 10만여 명을 투기 의혹 조사 대상에 올렸죠. 물론 최종 수사 결과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까지는 2,400여 명이 수사를 받고 16명이 구속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이 LH 사태와 본질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고 그래서 조사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LH 사태는 미공개 정보와 차명을 활용한 투기 의혹이 그 핵심이었죠. 비난 여론은 거셌지만 당시에도 막상 이를 밝히기 쉽지 않을 거란 법조계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공 논란은 이 미공개 정보나 이 차명을 통한 불법 투기를 한 게 아니라 아파트를 공급받을 당시 기준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고는 하지만 이 구체적인 탈법 행위를 밝혀내긴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정부가 이 공무원들의 이주를 독려하기 위해 제도를 너무 느슨하게 운영한 측면이 오히려 크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전매기간 이런 걸 제한을 주든가 실구조 의무를 강화하든가 그런 것들은 실기한 거죠. 제도가 그냥 미비했던 거고.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데 이제 정부의 결자 해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래 사회를 주도하는 혁신적인 기업가에서 가상화폐 시장의 골칫거리가 되어버린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다시 도지코인을 띄우는 듯한 트위터 글을 올려 논란을 불렀습니다. 이번 역시 매우 장난스럽습니다. 1달러 지폐 이미지에 시바견 이미지를 올린 이 트위터 때문에 도지코인 가격이 또 출렁했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언제까지 이럴 거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우리 시각 어제 오후 7시 41분,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올린 1달러 지폐 이미지입니다. 조지 워싱턴 초상화 대신 도지코인 마스코트인 시바견이 그려져 있습니다.
저 도지는 얼마인가란 글도 썼습니다. 도지코인 가격이 1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시장은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36센트였던 도지코인 가격은 4분 만에 15% 급등한 41센트까지 치솟았습니다. 머스크는 도지 파더를 자처하며 도지코인을 띄우다 한 방송에 출연해선 도지코인은 사기라고 했고 비트코인을 통한 테슬라 차량 결제를 중단하겠다고 한 지 하루 만에 도지코인 개발자와 협력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머스크의 한마디에 가상화폐 가격이 요동치면서 투자자들의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이날 트위터에는 당신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었다. 다시는 당신을 안 믿는다는 등의 댓글이 잇따랐습니다. 시장이 현재 큰 손인데 신중치 못하게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망스러운 그런 발언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더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코인 변동성이 얼마나 심한지를 다시 보여준 사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예, 지금으로부터 딱 11년 전인 2010년 5월 22일 미국에서 처음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한 물건 구매가 이루어졌습니다. 10,000 비트코인으로 피자 2판을 사는 데 성공했는데 이 비트코인의 당시 가치는 $40, 하지만 지금 시세는 5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11년 만인 오늘 가상화폐가 전 세계를 흔들어 놓자 미국이 규제의 칼날을 꺼내들었습니다. $10,000 넘는 가상화폐 거래는 반드시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중국의 퇴출 선언에 이어서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태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나스닥 상장으로 비트코인 화랑기를 이끌었던 미국. 미국 재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탈세 방지를 위해 $10,000, 우리 돈 1,130만 원 이상의 가상화폐 거래는 국세청에 꼭 신고하도록 한 겁니다. 앞서 중국이 가상화폐 거래와 채굴의 원천 금지에 나선 데 이어 미국도 규제 강화의 칼을 뽑은 겁니다. 반등을 노리던 비트코인은 재무부 발표 직후 5% 하락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가상화폐 위험을 강조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가상화폐가 사용자와 금융 시스템에 위험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To date, cryptocurrencies have not served as a convenient way to make payments, given, among other factors, their swings in value. 미국의 블록체인 전문가인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도 가상화폐의 증권처럼 강력한 공시 의무 등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m not sure in every circumstance a central intermediary is necessarily so bad. 세계 가상화폐 시장의 양대 축인 중국과 미국의 잇따른 규제로 인해 당분간 큰 변동성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TV조선 이태웅입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다른 나라들은 가상화폐 문제가 국민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크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했지만 우리 정부와 여당은 대책 마련은 고사하고 어느 부처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할지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도 우왕좌왕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잘못 건드려서 터질 경우에 그 폭발력이 워낙 큰 데다 대선이 다가오는 시기의 미묘함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속사정은 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가상화폐가 금융상품이나 법정 통화가 아니어서 보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라는 개념에서 조금 저희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호할 대상이냐에 대해서. 거래량이 하루 30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관리 감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 20, 30대 표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당의 한 관계자는 가상화폐 문제는 손을 대는 순간 어느 쪽이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선뜻 나서기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TF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선 것과도 대조적입니다. 무대책입니다. 우리 부처랑 상관없다. 주무부처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문제를 담당할 부처부터 정리하라고 지적합니다. 정부에서는 한시바삐 관할 부처를 정해서 규제 차원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이용자 보호,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출발을 해야 되고요. 정부는 가상화폐 대란이 있었던 지난 2017년에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사실상 시장을 방치한 바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계속 뒷짐을 지고 있는 동안 가상화폐 피해로 인한 분노는 결국 정부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연속기획보도 배달의 역습 이어갑니다. 앞선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의식 중에 일회용품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체감하셨을 텐데요. 이 같은 포장재나 일회용품 식기 사용이 탄소 배출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실까요? 지금처럼 일회용품을 사용하다가는 현재 기업들이 돈을 내서 사고 있는 이 탄소 배출권을 개인이 사야 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마냥 과장은 아닙니다. 윤서 기자가 그런 미래의 하루를 먼저 살아봤습니다. 아침 7시, 새벽 배송으로 받은 생수를 마시고 탄소 10g 배출. 포장 곰탕과 일회용기에 담긴 반찬으로 아침을 먹었습니다. 탄소 12kg 배출. 동료들과 함께하는 점심시간, 배달 도시락 3인분에 무려 30개의 플라스틱 용기가 쏟아집니다. 배달 용기만으로도 평소보다 탄소 배출권이 2배 더 필요한 셈입니다. 탄소 지갑을 충전해주세요. 오후 간식. 퇴근 후 저녁은 간편한 밀키트 세트. 제가 오늘 하루에 배출한 탄소량은 총 26kg. 1년이면 9.5톤으로 지난달 탄소 배출권 가격 기준으론 매년 40만 원씩을 낭비해야 하는 셈입니다. 나무로 환산하면 30년생 소나무 1,400그루를 모조리 베어 버려야 하는 양입니다. 제조, 유통, 폐기 이 각 단계에서 탄소 배출을 필연적으로 배출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결국에 기후변화와 기후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 배달 쓰레기와 잔반을 분리 배출하지 않으면 매립이나 소각해야 하기 때문에 온실가스는 추가로 발생합니다. 일회용품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불법 폐기물처럼 쌓이거나 매립이 될 경우 메탄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반면 직접 요리를 할 경우 포장재와 아이스팩, 박스가 필요 없어 탄소 배출을 절반 넘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일회용 컵 대신 개인 컵을 친환경 생수병 제품을 구입하는 것만으로도 탄소는 19만 원어치 줄일 수 있습니다. 탄소 배출 증가 속도가 OECD 국가 중 가장 빨라 기후 악당국이라는 불명예까지 얻은 우리나라. 배송과 배달로 발생하는 폐기물부터 줄이는 게 탄소 중립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정치 편향 논란에 휘말린 광복회 김원웅 회장의 멱살을 잡은 독립운동가 후손에 대해서 이 광복회가 제명 처분했습니다. 광복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제명된 광복회원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독립유공자 김봉준 선생의 후손 김일농 씨는 김원웅 회장이 광복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며 공개 석상에서 멱살을 잡아 광복회 상벌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나 광복회원이야! 회원! 비켜! 광복회원도 막아! 지난 23일 상벌위원회는 광복회 회원 간의 몸싸움으로 파행됐는데 광복회는 지난 7일 상벌위원회를 다시 열고 김 씨를 제명 처분했습니다. 지난 14일 김 씨에게 발송된 징계처분장엔 김 회장의 멱살을 잡는 등 광복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징계 이유를 명시했습니다. 김원웅 회장은 정치 편향을 지적하는 내부 목소리에 대해서는 사소한 소란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김 회장은 앞서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최재형상을 수여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을 친일파라고 말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최근의 사소한 소란은 광복회가 정치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는 진통일 뿐입니다. 광복회에서 제명된 김인명 씨는 임시정부 국회격인 임시의정원 의장을 지낸 당원 김봉준 선생의 손자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광복회 정관에 따라 광복회원이 됐습니다. 당원 선생은 부인과 함께 임시의정원 태극기를 만든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김 씨는 광복회 제명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정춘영입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 유출된 것에 대한 처벌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위법 소지가 크다면서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진상조사에 나선 대검은 훈령 위반 정도의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진상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장관이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 언론에 보도된 건 이 지검장이 기소된 다음 날인 지난 13일입니다. 불법 유출이라면서 대검의 진상조사를 지시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위법 소지가 크다면서 형사사법정보 유출에는 처벌 조항이 있다고 수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진상조사에 나선 대검은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대검 고위 관계자는 위법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며 훈령 위반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가 징계 대상으로 50명이 넘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대검과 온도차가 있습니다. 대검은 형사사법정보 시스템에 공개된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출력한 사람을 10명 안팎으로 추렸는데 이 중에서 사진을 찍어 외부에 보낸 경우가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 훈령에도 기소한 형사사건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면 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지난해 압수수색 중 검사들끼리 몸싸움을 하는 일이 벌어졌었죠. 관련 재판이 오늘 열렸는데 피해자인 한동훈 검사장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채널A 사건 수사는 정치적인 수사라면서 이 사건을 조작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폭행 피해자와 피고인으로 만난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차장검사는 법정에 들어갈 때부터 사뭇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지난 1년간 잘못이 바로잡히는 상식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검사장 증인 신문인데 입장이 어떠십니까? 법정에서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법정에서 한 검사장은 추미애 장관이 채널A 사건의 역사상 2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범죄 소명 없이 법무연수원에 모욕적으로 좌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수사이고 검언유착 프레임을 가지고 사건을 조작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정치적인 수사였던 것 같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판부가 피고인인 정 차장 검사의 직접 신문을 자제해달라는 한 검사장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정 차장 검사는 직접 질문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인을 통해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해 저지하려다 중심을 잃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황당하다면서 유심칩은 외부 키 조작으로 손상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어제 날벼락 같은 사고가 일었죠. 이 화물차가 충돌한 뒤에 폭발과 화재가 이어지면서 길을 가던 시민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이 차량이 안전장치 하나 없이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건드린 게 문제였는데 이 같은 가스 배관 다른 건물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상가 건물로 돌진하는 트럭. 잠시 후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오더니 순식간에 건물이 폭발합니다. 충격은 건너편 건물 유리창이 깨질 정도였고 놀란 시민들은 황급히 몸을 숨겼죠. 8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금천구 시흥동 화재 사고. 사고를 낸 트럭이 가스 배관을 건드린 게 화근이었습니다. 제 뒤로 부서진 가스 배관이 보입니다. 건물 외부에 있던 이 가스 배관이 파손되면서 큰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르면 가스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차량 추돌 등으로 인한 손상을 막기 위해 방호 설비를 마련해야 하지만 사고 건물엔 이런 장치가 없었습니다. 건물 바로 앞이 차도가 아닌 인도여서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주차 공간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차량 추돌 위험 때문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람이 다니는 구간 그런 데에는 설치할 의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 건물들도 별도의 보호장치 없이 배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건 마찬가지. 주차된 차량 옆에 가스 배관이 바짝 붙어 있고 인접한 가스 배관 중에도 일부에만 보호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언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큽니다. 밖으로 나와 있게 노출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한 상태라고 봅니다. 저도 옛날에 저거 폭발한 것을 몇 번을 봤는데 전문가들은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으로 외부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곳에는 반드시 배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가스 배관은 건물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상존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가스 배관 보호판을 반드시 설치하는 것을 보호판이라도 있었다면 피해가 그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텐데 허술한 안전 규정이 화를 키운 건 아닌지.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철근 값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철근을 구하지 못해서 공사를 중단하는 건설 현장이 전국에서 속출했습니다. 이 와중에 일부에서는 철근 사재기 조짐도 나오고 있다는데 김다로 기자가 현장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가족센터 신축 공사 현장입니다. 건설 자재는 천막으로 덮였고 근로자도 없어 한산하기만 합니다. 이 건설 현장은 바닥 철근을 구하지 못해 공사가 한 달 가까이 중단됐습니다. 언제 주겠다는 약속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액션이 들어가는데 정해진 날짜가 없기 때문에 대구 도시철도 2호선 죽전역 출입구 공사도 지난 1월부터 철근이 부족해 2달여 동안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실제로는 4월달 많이 받았거든요. 철근 역세는 기타 후속 공정이 못 붙거든요. 지난 2달 동안 철근 등 원자재 부족으로 전국의 59곳의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지난해 말 톤당 60만 원대였던 철근 유통 가격은 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철근 수입량의 최대 80%를 차지하는 중국산 공급이 줄어든 영향이 큽니다. 톤당 100만 원을 돌파한 건 지난 2008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입니다. 웃돈을 주고도 지금 철근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많은 현장들이 사실상 작업 중단. 여기에 일부 유통업자들의 사재기 움직임마저 감지되고 있어 철근 대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최한 행사에 공식적으로 참가해 전면 지원에 나섰습니다. 현 여권 특히 친문 진영에서 이해찬 전 대표가 가진 영향력과 존재감이 워낙 커서 친문 그룹 분화에 본격적인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보도에 최지원 기자입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가 주최하는 비무장지대 포럼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퇴임 이후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식 석상에서 만난 건 처음입니다. 경기도는 지방정부도 평화를 만드는 일에 기여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이 DMZ 포럼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와 이 지사는 남북미가 마주 앉는다면 파격적인 평화 프로세스가 가능하다며 한반도 운전자론 계승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중심을 잡고 국익 앞에서는 일방적 선택을 강요당해서도 안 되고 굳이 택일할 필요도 없습니다. 행사에는 친노계 데모로 불리는 한명숙 전 총리와 임동원, 문정인, 정세현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전문가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대권 경쟁자인 정세균 전 총리도 서울 모처에서 한 전 총리를 비공개로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년 행사가 있는 오는 23일 친문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별도로 만날 예정입니다. 친문 인사와 청와대 출신 의원들도 캠프 요직에 기용했습니다. 여권 대선 주자들의 친문 확보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원들의 이합 집산도 본격화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야권에선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포럼이 오늘 발족했습니다. 윤 총장의 서울대 연사였던 송상현 명예교수가 기조 강연자로 참석했는데 윤 전 총장이 정치를 하면 어떻겠냐며 자문을 구한 일화도 소개했습니다. 아직은 윤 전 총장이 정치 참여 선언을 하지 않고 있고 오늘 모임 역시 윤 전 총장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는 합니다만
서로 간의 교감이 전혀 없었다고 보긴 어렵고 조만간 윤 전 총장의 결단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그래서 송상현 교수의 오늘 발언을 자세히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각계 전문가 33명이 참여하는 공정과 상식 포럼이 출범했습니다. 법조인과 교수들을 중심으로 윤 전 총장 지지 모임을 만든 건 처음으로 팬클럽 수준의 단체와는 다르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윤 전 총장의 대학 은사로 기조 강연자로 나선 송상현 서울대 법학과 명예교수는 포퓰리즘 정치를 경계했습니다. 포퓰리스트가 정권을 잡으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화두로 내세웁니다. 그래서 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민주적 절차를 경시 왜곡하고. 송 교수는 윤 전 총장이 자신에게 정치하면 어떻겠냐고 자문을 구해 네가 알아서 하라고만 답했다며 윤 전 총장의 관심이 정치에 있다는 걸 알렸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재보궐선거 직후인 4월 10일 윤 전 총장이 전화를 걸어온 사실을 공개하며 일주일 뒤로 면담 날짜와 장소를 잡았지만 윤 전 총장 측이 약속 전날 언론 노출 등을 우려하며 연기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번 시간이 되면 만나보자고 그랬었는데 그다음에는 제3자를 통해 가지고서 현재 상황에서 만나면 좀 피해야 되겠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은 야권 잠룡들의 행보가 본격화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면서도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선 국민의힘이 중심에 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서아프리카에서 조업하던 한국인 선장이 중국인 항해사 등 다른 4명과 함께 해적에 납치됐습니다. 정부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했습니다. 고희동 기자입니다. 참치잡이어선 아틀란틱 프린세스호입니다. 가나와 중국의 합작회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9일 오후 6시 반쯤 가나 인근에서 해적들이 탄 고속정이 총을 쏘며 접근해 배를 세웠습니다. 한국인 선장을 비롯해 3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선에 오르더니 선장과 중국 국적의 항해사 2명과 기관장, 그리고 러시아 국적의 갑판장을 콕 찍어 끌고 갔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중국 러시아 외교당국과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가나 인근은 해적이 자주 출몰해 정부는 조업 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건의 한국인 선원 피랍이 있었는데 석방까지 최장 50일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3건의 해적 피랍 사건에서 축적한 구조 관련 대응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적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2년 전 미국에서 한 흑인 남성이 숨졌고 유족은 차 사고로 알고 있었는데 이 사망 과정이 담긴 영상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경찰이 속도 위반 단속 중에 이 흑인 남성을 집단 구타했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경찰이 흑인 남성 로널드 그린을 차에서 끌어내립니다. 그런데도 테이저건을 쏘고 쓰러지자 목을 조릅니다. 번갈아가며 구타를 합니다. 2년 전 루이지애나에서 촬영된 경찰의 바디캠 영상인데 잔혹하게 제압한 사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His inclination at that particular point was to acquiesce to what the officers want. 백인 경찰은 그린의 피가 자신의 옷에 튀자 이렇게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린은 이 상태로 방치됐고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유족들에게 달아나던 그린이 나무를 들이받아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사인을 조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폭행 장면 공개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석연찮은 그린의 죽음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유출됐고 결국 경찰이 숨기려 했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BTS가 신곡 버터로 돌아왔습니다. 다이너마이트에 이은 2번째 영어 노래인데 이번에도 글로벌 흥행 역사를 써내려갈지 임소인 기자가 전합니다.
버터처럼 녹아들어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고백을 담은 신곡입니다. 뮤직비디오엔 한껏 멋을 부린 흑백 정장과 원색 운동복 차림이 교차되며 BTS의 다채로운 매력을 담았습니다. 그냥 많은 분들이 이번 여름엔 BTS의 버터와 함께 그냥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거면 충분할 것 같아요. 네. 이번 곡에는 아티스트의 면모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즉흥적으로 만든 안무로 개개인의 개성을 녹였고 RM은 랩 파트의 작사에도 참여했습니다. 한국 가수 노래 중 최초로 빌보드 메인 차트 핫백 정상에 오른 다이너마이트에 이은 두 번째 영어 노래인 만큼 세계적 흥행 계보를 이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1위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하겠습니다, 1위. 방탄소년단은 빌보드에 이어 그래미에 대한 도전 의지도 재차 밝혔습니다. 당연히 그래미를 분명히 생각하고 있는 게 맞고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는 24일 열리는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버터의 첫 무대를 공개하는 BTS. 톱 듀오 그룹, 톱송 세일즈 아티스트를 포함한 4개 부문에 후보로 올라 있습니다. TV조선 임서희입니다. 당신은 곧 82살이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탐스럽고 우아하고 아름답습니다. 함께 살아온 지 58해가 됐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 앙드레 고르가 83살의 아내 도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는 아내가 불치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자 모든 활동을 접고 함께 시골로 내려가 20년을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편지처럼 함께 떠났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죽고 나서 혼자 남아 살아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도 둘이 함께 하자고 했죠. 그리스 신화에서 착한 농부 부부 필레몬과 바우키스는 제우스에게 한날 한시에 죽게 해달라고 소원합니다. 어느 한쪽이 살아남아 다른 한쪽의 무덤을 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제우스는 부부를 두 그루 나무로 만들어서 영원히 마주보게 합니다. 부부가 함께 늙어 한 무덤에 묻히는 해로 동혈보다 완전한 사랑의 결말도 없을 겁니다. 아내는 한평생 참외 농사를 짓느라 허리가 굽었습니다. 뇌졸중을 앓은 남편 뒷바라지까지 해오다 허리 수술을 받으러 떠나기 전날 남편에게 밥 짓는 법, 혼자 살림하는 법을 일러줍니다. 지켜보던 남편이 그만 눈물을 보이자 되레 다독입니다. 나 때문에 이때까지 일도 많이 했잖아. 자기도 오래 살아. 부부로 만난 우리 왜 하필 나이고 당신인가요? 그것은 우연인가요? 운명인가요? 시인은 산행길 남루한 바짓가랑이 한 자락을 움켜쥐고 따라온 독고마리 씨에게 부부의 연을 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여기까지 따라온 당신. 아내여, 내친 김에 갈 때까지 가보는 거다. 서로에게 빚이 있다면 할부금 갚듯 정주고 사는 거지 뭐. 오늘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아침 출근길에 아내에게 괜한 짜증을 낸 게 하루 종일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부부들에게 이런 날이 어디 오늘 하루뿐이겠습니까? 수백 급의 연을 쌓아야 비로소 현생에서 맺어진다는데 그 소소한 것들쯤은 다 잊으시고 오늘 밤은 주름살 늘어가는 서로의 얼굴 한 번쯤 쓰다듬어 주셔도 좋을 듯합니다. 시인은 부부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바다가 섬에 발을 씻어준다. 잘 살았다고. 당신 있어 살았다고. 시상의 마지막 부부처럼. 5월 21일 앵커의 시선은 부부란 이었습니다. 하루 간격으로 날씨가 급변하는 요즘입니다. 주말 날씨도 오늘과는 사뭇 다를 텐데요.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서울은 주말 동안 25도 안팎의 더위를 보이겠고요. 대체로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 정도 오르겠습니다.
내일 다른 지역은 청주가 27도, 대구 29도, 전주는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맑은 하늘에 햇볕도 강하기 때문에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음으로 예보됐습니다. 수십 분 이내에도 피부가 쉽게 상하는 정도인데요. 외출하실 땐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셔야겠습니다. 동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는 대체로 맑겠고요. 보통 이맘때 정도의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5월 21일 금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